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불가리아에서 선교 사역하시던 김호동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동 선교사님.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는 시애틀이 아니라 저 불가리아도 아니고요, 여기에 크로아티아에 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GSM 선교대회를 마치고 이제 해산하기 전에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크로아티아입니다. 자,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개인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가리아 92년도 불가리아에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현장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김호동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김호동 선교사님은 이 불가리아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교에서 일선에서 물러나서 다시 후방 선교사가 아니고 순회 선교사로서 지금 맹렬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언제부터 불가리아에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2년도 여름 불가리아에 파송을 받아서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불가리아가 개방되고 난 이후에 바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불가리아에 어떻게 불가리아를 선교지로 정했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복음 사역자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나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 신학교 다니면서 총신대학원 다니면서 교회를 시골에 교회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이 교회 개척 사역을 마치고 나면 무엇을 또 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가까운 일본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동유럽 문을 여시고 동유럽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입고 불가리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2년이라 할 것 같으면 동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열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때 불가리아가 열리고 그다음에 알바니아가 맨 나중에 이렇게 열려서 자유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면에서 처음 동구 쪽에 선교에 이렇게 시초로 이렇게 들어 개척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동유럽이 막 문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도 아니하였고, 네. 선교사님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제가 뭐 선두주자 중에서 몇 명, 네. 선두주자 중에서 한 명이라 이렇게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동구 쪽으로 오셨을 때 만약에 전임자들이 있고 또 팀워크가 되었으면 참 훨씬 쉬웠을 텐데 네. 전임자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초창기에 왔을 때 참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험해보지 아니했던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죠. 제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네. 민주사회에 들어와서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고, 시장 경제도 무너지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 자기들도 혼란스럽고, 네. 또 선교사로 파송받아 들어왔던 저도 혼란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사회도 혼란스럽고, 아직 혼란스럽다는 말은 정착되지 못했고, 이념적이라든지 혹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마
참 혼란한 상태에서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예,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불가리아 사회 가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인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나눠 주십시오. 네. 일단 뭐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 부딪히는 관문이 네. 언어 훈련입니다. 네. 불가리아어는 그 당시에 어떤 외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불가리아 들어와서 이제 언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생소한 문법과 생소한 언어죠. 그래서 불가리아 언어를 배울 때에 불가리아어 영어 사전, 그리고 영어 한글 사전이 사전 두 개를 놔놓고 공부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좀 힘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언어는 또 이렇게 습득이 되어지고 또 이제 불가리아 사람들이 공산주의 생활을 하고 살아왔던 그런 그 생활 습성들 하고 자유세계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생활 습성들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죠. 좀 이런 오해들이 좀 있고 네. 서로 적응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 문화적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틀리는 점도 있지만 또 언어나 혹은 그 풍습도 동양적인 풍습과 아무래도 구라파적인 유럽적인 그 풍습들이 많이 틀렸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지속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처음에 인도에 가서 라이트를 그 전기를 올리려 그러니까 안 되고 밑으로 내리니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은 내리면 불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지만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전부 다 모든 것을 올려야 오는 거죠. 올리면 on, 내리면 off.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게 있죠. 네. 가장 쉬운 게 생활 속에서 가장 저희들이 혼란이 많이 왔던 것이 yes, no에 대한 혼란이에요. 오, yes, no의 혼란. 네. 불가리아 사람들이 yes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 고개를 흔들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네, 예. 이게 yes입니다. 네. no는 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네. 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이건 no입니다. 한국에는 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이게 yes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고개를 흔들면은 이거는 no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이 혼돈이 처음에는 혼동이 되겠죠. 상당한 시간 이게 문제가 되었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현지인들이 고개를 살랑살랑 옆으로 흔들어요. 무슨 현상이냐? 무슨 현상이냐? 설교하면서 마음에 많은 복잡한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쁘다고 이렇게 흔드는데 예.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 이게 무슨 현상이냐? 굉장히 혼동이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표정은 그 제스처는 인도하고 똑같아요. 인도도 예스는 그 고개를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 불가리아하고 인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런 하나의 그 습관적인 제스처들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뭐 또 이렇게 많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뭐 그런 것은 또 세월이 가면 또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적응이 되고 그 사람들도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도 이제 국제 사회로 이렇게 예. 정보가 흐르니까 국제 사회 멤버로서 이렇게 적응을 해 나오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헷갈립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yes, ye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이 이야기할 때 아니란 거야, 맞다는 거야. 서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 자, 지금 간단한 그런 하나의 그 제스처 표현 가운데서 문화적인 그 차이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그 소통이
또 정반대가 되어가지고 또 혼란스러운 것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을 네. 본다 할 것 같으면 인류의 변천사 가운데서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사역들 가운데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는지요? 제가 처음 불가리아에 왔을 때에 한인들이 한 6명 정도 이렇게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를 놓고 예배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에는 한인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현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지도자 양성을 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주일날 한인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오후에는 바로 또 이제 현지인 교회로 가서 네. 또 이제 지도자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중에 현지인 사역 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혼자 사역하기가 전국을 돌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기 힘들어서 그 친구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한 것이 네. 시작이 되어서 신학교가 네.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네. 처음 초창기에는 이제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를 하다가 좀 지도자들을 양성시키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생긴 것이 신학교가 생기고 신학교 사역을 또 계속 하셨네요. 예. 그렇게 하시다가 학교와 그다음에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신학생들 중에서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사람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 기억에 남는 예. 제자들이 한 3명이 되는데 네. 그 친구들은 이제 저희 신학교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리더로서 성장을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네. 보통 200명, 250명 규모의 교회를 이렇게 네. 성경이 되었습니다. 많이 부흥을 했죠. 개척을 해가지고 200명, 250명. 또 한 친구는 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기공 예배 드려서 교회를 조그만하게 지었는데 네. 1년도 안 되어 그 교회를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짓고 네. 교회관도 짓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었는데 많은 제자들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좀 탁월했습니다. 네. 탁월해서 불가리아 기독교계의 리더로서 네. 활동을 하였고 또 한 친구는 그 시의 시의원으로 네.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2명이 3년, 4년 전, 그래 코로나 때에 한 명, 네. 사람이 부르심을 입었고 코로나 이후에 또 한 분이 이제 심장마비를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참 그 안타깝고 아쉽기가 한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나 네. 이제 돌이켜 보면은 세대 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 싶은데 지금은 이제 불가리아에 저희 아들이 네. 제가 불가리아 갈 때 9살이었습니다. 9살 된 아들이 불가리아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나오고 총신대학원 나오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까지 받아서 우리 GMS 선교사로 불가리아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시대는 지나가고 또 우리 아들 목사 시대가 이렇게 오지 않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보통 25년 혹은 30년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세월 동안에 자연적인 세대 교체가 이렇게 되고 특별히 길러는 제자들 가운데서 정계나 혹은 교계에 이렇게 우뚝 서게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떤 우리 스승 혹은 그로서 얼마나 기분이 뿌듯하셨는데 또 돌아가시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가족들보다도 더 마음이 좀 상했을 텐데 어떻게 그 상황은 잘 극복하시고 예, 이제 뭐 그런 과정을 보면서 네.
내가 계획하는 거하고 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구나. 저는 이제 제자들을 의지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네. 우리 신학교에서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은 우리 아들 목사 볼 때는 아이예요. 그렇죠. 가지고 이제 선거서로 했으니까 아이예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세대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고 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 네. 아들 선교사가 예. 양육한 네. 그러한 새로운 리더들이 또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비단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역하던 곳이든지 그런 1세대의 그 리더십들이 자연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그들에게 후원해 주는 그런 좋은 자로 살면서 또 새로운 세대가 그들의 무대 위에서 또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배려하고 이 자리를 잘 리딩해 주는 것, 마련해 주는 것이 아마 우리 1세대들이 해야 할 사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님은 뭐 자연적으로 그러면 세대 교체가 되셨네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교회를 물려주면 뭐 세습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대도 하고 그러지만 선교지에서는 세습이야말로 정말 자녀를 잘 기른 거 아니겠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하던 사역을 이렇게 물려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했던 그 고생들 다 보고 힘든 일을 다 경험한 후에 자기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굉장히 큰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버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뭐 쉽게 표현해서 가업 예.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이해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권면한다고 요즘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네. 생각이 되지고요. 이제 MK들 가는 길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MK가 되기는 되는데 아버지가 사역하던 이 나라 말고 예, 다른 나라, 나라.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하는 사역 거룩하고 참 좋은데 나는 아버지와 같은 선교사들을 선교사님들을 재능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로서 일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또는 미국에서 네.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선교인 몰부대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NK들을 봅니다. 네, 그렇죠. 네. 뭐 NK들이 다 그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MK가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이렇게 이어받는 것은 참 긍정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첫째로 거기서 낳든지 안 그러면 어렸을 때 그 나라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교육을 첫째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첫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친구들이 뭐 많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거든요. 옛날 아버지가 처음 왔을 때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겨우 이제 친구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세월이 가고 사역으로서 이제 다시 물려주게 됐는데 지금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어가 옛날에 아버지가 처음 왔을 때 불가리아 말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어도 뭐 현지인들과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많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선교 사역을
계승을 받는다 하면 아버지 보통 한 100배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역의 접근 방법이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틀리죠? 예.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서 동서남북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가운데 시작했고 이 친구들은 사회와 문화 속에서 그렇죠. 그 사회와 문화 예. 속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사역을 그렇죠. 네. 우리는 원하는 건 많지만 원대로 안 되는 안 게 되죠. 현실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 비단 불가리아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모든 선교 사역 현장에서 정말 부모님의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이어받겠다고 하시는 모든 MK들에게 정말 그들은 용감했고 그들의 결정은 정말 참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결과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MK들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있던 MK들이 현장의 리더십들을 발휘하게 되는 그날이 이제 곧 속히 올 텐데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의 그 한국의 선교사의 하나의 그 모멘텀, 아주 완전한 디퍼런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계와 교계에서 MK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MK들이 어려서부터 관심을 가져줘서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내야 되는데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이런저런 그 MK를 관리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네. 조직들이 있는데 그러나 좀 미약하고요.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불가리아에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느꼈던 그런 것을 선교 현장의 선교사로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더욱더 실감이 나고 또 우리 현재의 리더십들이 경청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그 사이에 하셨던 불가리아에서의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아주 기억날 만한 아주 즐거운 일, 행복한 그런 추억이라든지 그래서 아니면 아주 힘들었던 그런 일이라든지 그런 선교사의 사역 중에 있었던 일들 몇 가지 시청자들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사역자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능해야 된다. 네.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학문보다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삶의 적용이 되어지는 설교를 어떻게 해내겠는가. 네. 선교지 상황이 뭐 주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서적이 많이 없으니까 성경만 들고도 어떻게 그렇게 깊은 설교를 해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제가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뭐 좀 외람됩니다만은 불가리아에서 저희 신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설교를 잘한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이 나 있고요. 네. 또 어떤 지역에는 공산주의 때에 청년으로 예수 믿고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좀 크게 만든 그런 할아버지 한 분 계세요. 네. 계신데 이분 신학교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 목회 사역을 누가 인계를 받아서 해야 되겠네. 누가 하면 좋을까? 아들은 보니까 그런 제목을 못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나는 뭐 옛날에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손주는 이제 세월이 그렇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목사가 되어야지. 어느 신학교를 보낼까?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산 너머에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어느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네. 또 그 청년이 다니던 신학교가 어느 신학교냐? 네. 이래가지고 찾아온 게 바로 제 신학교. 네. 이렇게 아주 기쁜 얘기네요. 사역을 에피소드네. 하다 보니까 네. 마음을 쏟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결과를 있고요. 네. 이제 뭐 선교지의 상황이 예. 항상 사회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이 불안합니다. 그렇죠. 불안해서 위기상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불가리아는 개방되고 난 이후에 혼란한 사회를 겪으면서 또 정교권 사회에 개신교 선교사들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위험한 지역이죠. 위험한 지역이에요. 초창기에는 마피아도 많았고 네. 그래서 마피아 또 이제 그 당시에 또 국수주의 젊은 아이들 그렇게 해서 테러도 많이 당했고요. 맞기도 많이 맞고 또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추방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저희 집에 이제 6인조 강도가 들어와서 이제 네. 집사람이 총에 무릎을 간통상을 당하고 개머리판으로 이제 머리가 깨지고 이런 과정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나고 보면은 험한 세월을 지났죠. 험한 세월을 지났는데 그러나 어려운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GMS 본부에서 저를 이제 GMS 사무총장으로 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불렀는데 GMS 사무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럴 때에 네. 그때 깨달음이 온 것이 하나님께서 불가리아에서 그 험한 세월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고초를 당한 것은 선교사님들의 여러 환경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그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기기 위해서 훈련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난 30년 불가리아 사역을 지금 회상하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때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험난한 그런 사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펼쳐질 그러한 사역에 대한 좋은 반면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서 우리 1차적으로 불가리아에 오신 선교사님의 사역 얘기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 얘기 또 힘들었던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한국에 가서 GMS의 사무총장으로서 사역하셨던 그 일과 그 은퇴한 이후에 또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말씀하실 좀 금싸라기 같은 좋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 크로아티아에서 불가리아에서 30년 이상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순회 선교사님으로서 사역하고 계셨던 김호동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